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송주영 기자입니다. 혼돈의 대한민국, 새로운 지도자를 찾기 위한 조기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의 대표 선수를 뽑기 위한 경선 경쟁이 한창인데요. 과연 누가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웃게 될지 지금 판도라에서 그 판세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 넥타이랑 이 재킷으로 색깔을 좀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 의문의 일패를 왜요? 의상도 산뜻하지만 네. 저 색깔 입었으면 제가 파란색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협치를 하자는 그 손을 제가 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다음에 하시면. 한번 파란색 계열로 해가고 한번 협치를 또 시도해야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예, 세 글자인데 장 의원님 정답은요? 이재명? 이재명? 네. 맞습니까? 두두두두두. 근데 이렇게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아유, 예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 이 토론회를 보니까 네. 정말 모든 분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나다. 최적의 적임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너무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하니까 차별성이 없고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압도적인 우리 당 후보가 없었으면 토론회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 이재명이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장동혁 의원님이 너무 똑똑하셔갖고 학교 다닐 때 공부 그게 아니라- 잘하셔가지고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일념 아니라- 하나로. 제가 놀랐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참신한 답을 생각하시는 줄 알고 네. 제가 오답을 얘기했는데 정답이라고 그래서 예. 이게 오늘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부터 뭐가 좀 잘 안 맞고 꼬이고 있어요. 이거 윤석열이다로 할 걸 그랬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주말에 A조, B조 나눠서 경선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두 분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한 분은 소속 정당 토론회고 또 한 분은 상대당 토론회라서 느낀 소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장 의원님, 토론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A조, B조로 나누어서 했는데 크게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어서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다. 예. 평이했다. 조금 물론 A조가 좀 더 평이하고 네. B조도 그랬지만 네. 정책적으로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아젠다들을 던지지 못하고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김 의원님은 특별히 뭐 인상적인 장면 요거였다 뭐 말씀해 저는 주실 거 있나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키높이 구두, 네. 그다음에 보종 속옷, 그다음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 밸런싱 게임.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희화화된 장면으로 나머지 의미 있는 토론을 나름 하셨을 텐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고 죄송하지만 A조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봤고 안 보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언론도 다 B조 토론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우리 홍준표 시장이 그냥 시청률을 다 가져가신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홍 시장님한테. 시청률이 표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의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만 기억에 남고 많은 분들 또 많은 언론에서 딱 그 부분 두 분의 토론만 네.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A조에서도 남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안철수 있었을까요?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AI 모르시죠?
네, 그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이 말씀해주신 그 뭐 화제가 된 장면, 뭐 저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구도이다 보니까 한동훈 예비후보에게 공격이 좀 몰렸는데요. 두 분 그 나경원 예비후보가 후보 그만두고 헌신하면 어떻겠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김 의원님. 정말 의미 없는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나경원 후보는 사실 서울시장 경선, 당대표 경선, 대통령 경선 다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기억이 잘 없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걸 요구하려면 비교해서 본인이 더 낫다.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당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대가 없었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오면 내가 4등 확실한데 이 한동훈 후보 때문에 본인이 아슬아슬하다라는 불안감만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치는 네. 시대 정신인데요. 네. 정치는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지금 계엄을 건너고 탄핵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이 아니라 네. 다음번이든 뭔가 좀 시간을 두고 출마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랑도 좀 설전을 벌였어요. 근데 이게 자결까지도 좀 번졌습니다. 한동훈 예비 후보 측에서 B급 질문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홍준표 예비 후보는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 캠프가 B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 의원님. 지금 막 입을 막 이렇게 막 웃을까 말까 하셔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이 B급이었나요? 반응이 B급이었나요? 질문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A급이고 네. 한동훈 후보에게는 B급이었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보기에는 본인은 A급이라고 질문하셨고 네. 받아들이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B급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평을 하셨더라고요.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 비조 토론은. 저도 저 B급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의도해서 하셨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유치하시네요. 이런 답변으로 절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네. 그것도 나 홍준표 후보가 의도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이게 B급 질문인지 아니까 유치하다고 하면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노림수에 넘어간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치에서는 뭐 상대방을 공격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A급이다 B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그것이 당내 경선에서 나온 것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비판한 지점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계획했던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관심사가 이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걸로 전장이 그어지지 않을까, 전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가 아마 그걸 의도하고 처음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놓아드리자, 보내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되면 여하튼 본인 대 나머지 후보로 이렇게 구분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딱 저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 논의를 했는지 자체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진흙탕 싸움이 돼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그냥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후보로만 보이게 돼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뭐 저것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물론 뭐 탄핵과 관련해서 이쪽 편에 섰었느냐 저쪽 편에 섰었느냐 가지고 전선이 형성될 거다, 전장 형성될 거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부분조차도 네. 저는 당내 경선에서는 적절한 부분은 아니다. 당에서 제시했던 것은 여러 그 정책적인 아젠다들만 예상 질문,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정책들에 관해서는 결국은 주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은 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로 결국 질문들이 거의 채워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젠다에 있어서는 크게 남는 것이 없었던 그런 토론회로 흐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가 준비했을 텐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뭔가 후보의 정치 철학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밸런싱 게임을 하면서 바퀴벌레가 좋으냐, 자동차 바퀴가 좋으냐, 뭘로 태어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도일까? 지금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무슨 이걸로 통해서 후보들의 뭐 미래 비전이 드러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젊은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중년들의 약간 몸부림 같은 느낌이어서 당직자분들이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 의원님 이제 재미도 의미도 없었다. 이제 혹평을 좀 하시는데 일단 요 얘기를 해볼게요. 탄핵 찬성파 대 반대파의 구도로 충돌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예비 후보와 안철수 예비 후보인데요. 뭐 서로 당을 나가라면서 등 떠미는 중에 오늘 안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서 모렴치의 끝이라고 했고 나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 뻐꾸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나경원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나경원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결국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위 놓고 각 세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장 의원님 사위는 누구로 예상하세요? 지금 당원 100%도 아니고 네. 50대 50도 아니고 지금 국민 100%로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각 여론조사마다 결과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이다. 네. 네. 근데 또 이런 사안은 사실은 이 관계가 얽혀 있는 분보다는 외부에서 봤을 때 오히려 또 정확하게 또는 네. 예측이 가능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 의원님 사위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내일 2차 경선 맞추신다고 컷오프 하니까 나오니까. 아니 근데 4등 맞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여하튼 네. 저희가 봤을 땐 누가 훌륭하는지를 논외로 하고 나경원 후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나경원 생각이 후보. 드는 게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몰리는 느낌이 저는 받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가 초반에 되게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선판이 되니까 그렇게 막 치고 나가시지를 못하고 그 표가 홍준표 또 다른 후보들한테 넘어가는 게 느껴져서 나경원 후보도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4등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사위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1위는 누가 될 거라고 같으세요? 사실 그거 1등은 참 어려운데 네.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네.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1, 2위를 하지 않을까. 이게 아직 최종 경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들고 홍준표 전 시장님이 진짜 이게 언론과 기사를 장악하는 능력이 확연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다른 네.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전략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최종적으로 1등으로 선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과 예상을 동시에 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와 바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께 죄송하다고 일단 말을 하고 한 이유가 이제 장동혁 의원께서 김문수 경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사실 드리면 답정너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1위 누구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저희 김문수 후보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초반에 물론 처음처럼 압도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네. 지금 제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와서 지금 한 지가 한 5일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지지하는 그 새는 어쨌든 멈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까지 한다 보면 저는 다시 조금 반등하면서 1등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등하면서 1등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문수 예비 후보가 이재명 후보 꺾는다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상 이제 빅텐트론의 가장 적극적인 후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도 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는 후보들로서는 네. 이재명 대표와 겨루었을 때 지금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경선에서 뭔가 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네.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다른 당에 있었던 분, 뭐 예를 들면 뭐 이낙연, 뭐 정세균, 뭐 김부겸 이런 전 대표나 뭐 장관, 뭐 국무총리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분들이라도 같이 연대해서 빅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한 번의 드라마를 쓰고 거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것이 그나마 이 대선에서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내가 돼야 된다, 꼭 누구만 돼야 된다, 뭐 누구가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까 뭐 처음에 네. 뭐 이재명 대표다라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네.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선판에서 뭔가 새로운 판을 바꾸고 국민들께 관심을 갖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경선으로 끝내고 그 후보가 올라가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른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선 그리고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법정 아닌 다른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유보한 변호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하면서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비캄 앤 스트롱이라는 글을 남겨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 윤 전 대통령 동의하에 올렸다고 하는데 김 의원님 이렇게 동의까지 해서 이런 사진을 올렸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신당 창당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없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고 이 대선 후보 선출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당 창당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 텐데 왜 갑자기 윤어게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뭐 최근에 부활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뭔가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은 주변의 자가 발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심경이 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뭐 보세요? 보도가 있었고 네. 이런 그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류해서 어쨌든 뭐 지금 그것은 이제 없었던 걸로 네. 됐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윤 어게인을 통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 있다.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든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분들이 윤 어게인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탄핵 반대 국면에서 했던 것이 길거리로 나와서 특히 또 이 젊은 2030들이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이어가고 싶은 그것이 결국은 윤어게인이라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창당해서 저는 그게 대선 후보를 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그런 네.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가 아니라 계엄 이후에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열망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저는 이 신당을 생각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동혁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보겠습니다. 의원님 열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땡땡하다. 땡땡하다. 두 글자입니다. 자, 저도 맞춰야 되는데 나도 아, 이것도 똑똑하다라고 약간 이거 맞춰야 보여야 되는데 되는데 경쟁 심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섹시하다. 섹시하다. 요즘 네. 10대들은 맛있는 음식을 섹시푸드라고 부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10대 딸을 둘 데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요즘 유행 어인 섹시하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희 정당? 이 네. 트렌디함을 담아서 답을 말했는데. 저도 만약에 우리 네. 김학의 의원님 오늘 땡땡했으면 저는 섹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뭘 하셨어요? 세자라서 사실은 오답을 맞추려고 이제 이재명을 한 거고 네. 저는 제 생각은 뭐 저 같으면 뭐 국민의힘은 흥행 중이다. 아, 그런데 뭐 섹시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드라마를 쓰면서 잘 가고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 답을 주셔서 아, 그래요? 오답으로서는 최고의 답을 내서 오늘 또 여기서 제가 의문의 일패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아니, 맞추는 것보다 표정이 지금 정말 너무 좋으신데요. 근데 지금 아니, 틀리셨다고? 맞추는 것보다 정말 재미있는 오답을 내야 되는데 저는 헛다리 짚어가지고 정답을 맞춰서 이렇게 분위기 깨고 정말 멋진 오답을 내주셨는데 네, 그럼 정답 제가 공개해 생각한 주시죠. 정답은 뻔뻔하다. 뻔뻔하다. 룰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만들기 위해서 룰도 그냥 뭐 국민들도 생각 안 하고 뭐 다른 후보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밀고 가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 네. 그냥 뻔할 뻔짜다. 결과는. 결과는 뻔할 뻔짜다. 네. 그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후보가 되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룰도 네. 뭐 여러 가지 과정도 뻔뻔하고 결과도 뻔할 뻔짜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대선 경선은 뻔뻔하다. 뻔뻔하다. 지금 이재명 예비후보 얘기를 주셨는데 지난 주말 충청에 이어서 영남권 경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무려 89.56%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독주인데요. 네, 장 의원님 이제 어대명을 넘어서 구대명으로 네. 이제 간다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네. 이런 결과를 90%가 넘는 결과 예측을 하셨어요? 예측 못했어요. 못했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봤다. 저는 98% 넘을 거라고 아, 생각했어요. 98% 넘을 거라고 봤다. 네,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 네. 엄청 실망스러울 거예요 지금. 지금 2%다 안 찍은 사람이 누군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김 의원님 이런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민주당의 경선이나 대선판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부러워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지금 국민의힘 8명의 후보 누구로도 본선에서 못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든 외부의 사람이랑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지금 저희가 앞서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부러워서 그럼 이제 또 진 거예요 제가? 3대 부러우면 빵? 지는 거라는데. 오늘 3대 아,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냉정하게 경선 저희 흥행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본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는 이미 본선 준비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께는 죄송하지만 합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본선을 준비한 지가 꽤 됐고 국민의힘보다 그런 면에서는 시작도 앞서 있고 또 경선이 흥행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골이 좀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지난번 경선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경선은 흥행이다. 우리는 흥행 못한 거 맞다. 하지만 본선에는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너무 우려하신 말씀드립니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떤 룰로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재명 서로 대표가 상처 된다. 내지 않고도 저는 룰을 조금 바꾸면 조금 더 긴장감이 있고 다른 분들도 네.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는데 결과는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될 건데 네. 뭘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렇게 룰을 그렇게 닫아놨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어떤 결과 어떤 룰로 했어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은 독재 국가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면서 그 푸틴 대통령이랑 이라크 사담 후세인 득표율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발언은 사실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그 토론에서 조금 보여줬던 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장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로 있을 때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30번의 탄핵을 포함해서요. 네. 예산안 일방삭감. 뭐 국회의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결로 가되 소수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국회 본연의 모습,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행정 권력까지 그리고 또 사법부까지 네. 다 장악한다면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려를 저는 국민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할 것이다. 네. 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독주 체제가 굳어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실은 조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려도 잘 들리시죠?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꺼주세요. 네.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김 의원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말실수로 인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는 전략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은 맞다, 이 정도 조심은 좀 해야 된다. 어떻게 입장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게 왜 일어난 상황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마이크를 갖고 지지 호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은 괜찮은데 근데 저 장면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정책 간담회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당의 공약이 더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니 우리를 지지해달라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게 다 이제 공개되니까 마이크로 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향후 소송전이라든지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한 거죠. 부자 몸조심한 게 맞죠, 사실은. 네. 장 의원님 동의하세요? 뭐 기자간담회나 여러 가지 약간 변칙적인 그 모임이나 아니면 네. 뭐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여지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갑자기 저건 그냥 국민의힘 비꼬고 싶은 거죠. 내가 또 무슨 말 하면 또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어떻게든 고발해가지고 나 또 괴롭힐 거 아니냐라고 그냥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지 뭐. 누가 저거 정책간담회에서 아니 당연히 민주당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저 기호 1번 저 찍어주세요만 안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를 변호사인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텐데 네. 그냥 국민의힘 한번 꼬집어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제가 간파를 못했습니다. 자, 그 지금의 민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저희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대선 43일 앞두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2%, 김문수 후보가 12.2%, 한동훈 후보가 8.5%, 홍준표 후보가 7.5%. 나경원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 등의 순위입니다. 이 야권 후보 지지율 총합이 57.5예요. 여권 후보 총합이 35.99. 이 경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중도층이 살짝 넘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50% 넘은 이유는 이제 뭐라고 보세요? 첫 50% 넘은 여론조사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외적인 행사나 발언을 자제하고 저런 정책 간담회든지 일단 경제나 산업 이런 부분을 챙기는 모습이 정치적 싸움을 싫어하는 무당층이나 정치 저관여층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았죠. 그런데 저희의 기본적인 선거 태도가 저러지 않을까. 너무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나 다툼이 부각되는 선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미래 정치, 뭐 국정 운영 이런 모습을 조용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캠페인이 될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이다 보니까 장 의원님께 한 10초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짧게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저희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지금 그냥 과정일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보 오셨나요? 아직 비디오 저희가 전화가지고 아직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먼저 좀 들어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오,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그 미디어데이 끝나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앞에 기자님들이 많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거 좀 답변하다가 오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네. 매번 저는 말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나갔다고 당당하게 다같이 그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선택입니다. 아이고야. 네, 일단 한번 시간을 볼까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 논리가 좀 강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말하고 있네 이런 거 가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 화환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지자들이 지금 요거 다 보면 막 어차피 대통령은 예.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불끈불끈 하세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상하셨어요? 이상하죠. 제가 뭐라고요.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귀한 시간을 써서 이러시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선의라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는 뭘 해주길 바라는 마음, 네. 그리고 혹시 제 소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이런 걸 거예요. 불끈불끈 쏟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책임감이 느껴져요. 아, 내가 오늘 일정도 보면 되게 빡빡하고 길고 힘들거든요. 네.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사람이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저런 걸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 그럴 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이 캠프 이름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국민 먼저 캠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국민이 먼저라는. 저희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때 제가 12월 3일 날 10시 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대화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용기 내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인 깊은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고민은 안 했어요. 근데 대신 이 말을 생각해서 지금은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저는 그 모습이 계속 예, 생각이 예. 나요. 본회의장 뒤에서 예. 팔짱 탁 끼시고 이제 이 예. 표결 되는 예, 과정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 때 심정이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예. 표결 되는 예, 과정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 때 심정이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긴 했어요. 인간 한동훈은 조금 무섭긴 했다. 하지만 정치인 한동훈은 결단했다. 거기서 도망가면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뭐 안 갑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빨리 표결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 들어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1시 58분쯤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딱 1시간쯤 뒤에 11시 58분 이쯤 들어오더라고요. 표결 직전이었죠. 근데 본인이 숲에 숨어 있다가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다가 다 차면 표결 직전에 들어왔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국회 숲이 있어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숲에 서가지고 그 밤장 뒤에 숨어서 148명이 모이는 수만 들어가자.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규정하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고요. 그렇다면 야당끼리 해제를 한다고 해서 해제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지위가 이 계엄을 그날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 마음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용기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근데 저는 그날은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 외로워진다라는 거 좀 이따가 더 집중해서 하겠는데 네. 이거 밥을 먹고 하나요? 하면서 네, 할까요? 아니, 감독님도 식사 안 하세요? 아, 이거 드시지. 할까 싶은데? 해드릴까요? 아니. 아이고, 알겠어. 좀 드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갔었어요. 네. 대구의 청년 사업가들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경청회라고 제가 좀 많이 듣기 위해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정식 도시락이라는 대구에서 하고 계시는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키우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그렇게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선거 때는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좀 너무 야단스럽긴 해요. 뭐 그 정도 도시락 같은 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식사하시면서 얘기할까요? 좋아합니다. 조성, 뭐. 아니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인데요? 처음이에요? 예. 네, 저희가 또 저희 판도라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프로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론할 때 제가 자주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무서운 프로 아니었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죠. 아니 이 빌딩이 사실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잖아요. 대대로 되게 유명해서 어쨌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여기서요? 박근혜 처음 전 몰랐네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대선 캠프가 있었던 빌딩이고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항상 이 대합 빌딩에 누가 자리를 하느냐를 되게 주목하는 편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번에는 김문수, 뭐 홍준표, 뭐 유정복 후보가 다 이제 층만 달래서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껄끄러운 동거다 뭐 이러던데 좀 마주치기도 하고 하셨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마주치면 껄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뭐 앉으면 다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또 정치라는 게 어려워요. 네. 정치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점점점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죠. 서로 상황을 알잖아요. 또 어느 정도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또 뭐 마음으로 뭐 그렇게 미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뭐 발표회에서 앞에서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 대구에 가셨을 때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열렬하게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설하시는 중간에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태연하게 우리 정치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잘 들어야죠. 그분들도 뭐 자기 시간 내서 오신 거고 그리고 그런 데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이에요. 애국심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는 같이 모아서 가야죠. 결국은 그때 선택으로 제가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건 민주주의자라면 그건 두 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하실 때랑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오신 상황이잖아요. 이때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아니면 진다고 봐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불안감, 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가면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걸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을 30번 한 이재명 대표를 둘 다 과거로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공수교대에 대해서 더 잔인한 싸움만 계속되지 않겠어요? 속된 말로 막 조져대면 그 다음엔 우리가 잡아서 또 저쪽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은 골병들고 나라는 이렇게 AI 시대의 혁명에 올라타야 될 시점에 나라는
뒤처지게 돼요.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은 두 분 다 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저 혼자인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시면 변수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단일화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 쓰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네.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의 흥행에 재를 뿌리는 것이고요. 우리 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밖에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당으로 뛰어야 될 후보를 얘기하면서 부전승을 얘기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네. 그분은 그런 길을 택할 분이 아니에요. 나오실 분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온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들어오시겠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적 마인드를 저버린 행동을 많이 해왔죠. 경기도에서 법카 같은 걸 써왔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과 진영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원해왔어요. 그러면 저분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의 크기가 그리고 다수당이라는 의회 권력까지 갖게 되고 행정권을 갖게 되고 사법부까지도 사실상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장까지 갖게 되고 소위 뭐 많이 말하는 퍼펙트 스톰 같은 거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저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가 너무 명확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는 길과 세상이 망하는 길이 있다. 그럼 저는 제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적 마인드에서 그렇죠. 비롯된 공적인 건가요?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데 글쎄 저분은 그냥 이걸 누르지 않을까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첫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후보님께서 계엄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명분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만 이 검사 출신인 거는 조금 약점이다. 거기서 유일하게 계엄을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뿌리가 같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또 검사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는 제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검사 프레임이라는 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상명하복,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한다. 까라면 깐다. 뭐 사냥개라 물라면 문다.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우리 보수 정치에서 제일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 아닌가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한 과정에서도 저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대통령과 좀 갈등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검찰 출신 인사를 제가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걸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줄 세우기를 했나요? 제 사람들을 꽂아 넣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저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이 다시 오면 저는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고 얘기했죠. 네. 왜 다른 사람보다 그게 더 울림이 큰지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정치인. 좋은 정치인은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만 말씀 주시면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그렇게만 그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저는 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리더가 가져야 될 요건을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와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그냥 써주는 거 읽지 말고 네. 얼마든지 토론도 가능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렇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뜻을 돌다리 두드리되 그렇지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그 이유. 백설이 선생의 봄날은 간다를 지금 듣고 싶네요. 12월 이후에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잔인한 봄날이 간다. 이 봄을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1분 1초가 이제 소중한 때인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답변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무슨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뉴스 판도라 원내대표들이 속 시원히 정리해드립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넥타이도 안 하시고 이 앞에 사실은 저희가 안경 준비했어요. 네. 한번 착용들 해보실까요? 이거 알이 없는 거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경도 쓰시고 하니까 약간 그 고뇌하는 지식인? 마치 시인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 대표님 약간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 우상호 대표는 원래 원내대표 시절에도 네. 이 스피커 털어대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네. 문학 청년이었어요. 털어대는 게 뭐예요? 털어대는 게. 아니 근데 실제로도 그 대학교 때 꿈이 저는 시인이지 시인 않으셨어요? 되려고 연대 국문과를 갔고요. 또 연세문학회 활동하면서 문학상도 여러 번 받고. 네. 그러니까 금방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 이거 뭐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가 탄 그 윤동주 문학상. 네. 제가 한강 작가가 타기 6년 전에 제가 탔죠. 예. 인정해. 선배시네요. 그렇죠. 인정해야 돼. 과 선배기도 하고 제가. 그렇죠. 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나는 옛날에 그 80년대 초에 이제 중동 건설 현장에서 네. 그때 참 무료예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고국에서 온 그 편지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이제 답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갱년대회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경연대회 예. 비슷하게. 그렇게 그 편지 쓰게 하면 제가 꼭 항상 우선권에 들어가요. 두 분 다 뭐 이 시적인 이 감수성이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공식 그리고 비공식 시인 두 분 모시고 인물 판도라 삼행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도라 시작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요즘 눈에 띄는 인물 그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공식 시인 우상호 대표께서 어느 분으로 삼행시 지으시겠어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이름으로 삼행시. 네, 제가 운을 띄워드릴 네. 테니까 한대행을 그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삼행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평생 공직생활 했기에 덕망과 명예 지키며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수없이 대선 출마 기회 엿보다 망신만 당했구나. 자, 일단 바로 이어서 김성태 대표 삼행시 이어갈게요. 누구로 선택하셨어요? 저도 한덕수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하셔야 권한대행이 될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주가로 하면 상종가입니다. 지금 뭐 한덕수 대행 이야기 빼면은 정치판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죠. 네, 그러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저 선정 이유 삼행시로 듣겠습니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한량하기 거지없다. 덕을 쌓은 게 많으니 수치는 잠시 이 또한 지나가리. 아니 그러면 각각이 말씀하신 이 삼행시에 대해서 한 줄평 짧게 하고 저희가 넘어갈게요. 자기 거에 대해서요? 아니요, 상대에 상대방? 대해서. 예, 네. 우 대표님 먼저. 김시인 아주 훌륭합니다. 나 저렇게 나오는데 오리지널 또 이제 그래도 뭐 시인으로서 등단까지 하신 분인데 네. 정말 역시 대단했습니다. 등단은 아니에요. 네. 상을 타셨으니까. 등단 대우. 등단 배우. 자, 일단 저희가 시작은 훈훈하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 이제 삼행시. 벗어도 되나요? 네, 안경 네. 두 분 벗으셔도 아이고, 돼요. 네. 네. 난 괜찮은데 이거. 자, 조금 전 삼행시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된 외신 인터뷰인데요. 아마 두 분도 뭐 기사로 보셨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대권 도전 여부 묻자 노코멘트다. 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입니다. 자, 김 대표님, 왜 한덕수 대행이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는 거라고 보세요? 그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정치권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적극적인 부정이 아니면 다 긍정으로 봅니다. 아, 적극적 예, 부정이 그러니까 아니면 왜냐면 안 나올 사람 같으면 나는 전혀 생각 없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행이 말한 것처럼 며칠 만에 네. 아니, 나는 대선에 불출마한다. 설마 의사가 없다. 나는 공정한 대선 관리에 힘쓰겠다고 바로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선언을 하지 않는 건 할 뜻이 있으니까 할 뜻이 있으니까 검토하고 또 주변에 탐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언론 대응을 이제 처음 했는데 노 코멘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거는 출마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아, 출마 의사를 다만 밝힌 출마 거다. 의사를 언제 밝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오시는구만. 그래서 제가 아까 삼행시에 망신만 당했구나 이렇게 한 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망신당한다고 하지. 아, 그러셔서. 안 나올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마음속엔 결정을 했지만 출마 시점만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해볼 의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할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인이 출마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건 출마하는 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불출마 아닌 건 다 출마예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제 내일 이제 10시 반에 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초대위원회라는 그 조직에서 이제 한덕수 이제 지금 근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이제 열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은 여기에 이제 핵심 멤버로 참여하는 그런 인사들이 가능성이 높은 인사인데 가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고건 전 총리까지. 그리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전부가 민주당 내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총리 내지는 당대표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손학규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도 출마를 하신 그럼요. 분이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국민초대위원회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짜 이런 분들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 본인들 이름 석자까지도 오늘 그 기사가 저녁에 내려져 가지고 내일 그 기사가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고건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 센세이션한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만일 5월 초쯤에 대선의 뜻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빅텐트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제껴놓고 다른 지금 현재 뭐 주자들과 같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이재명 대항마를 거기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종 그러니까 후보하고 본인하고 그런 빅텐트의 마지막 경합을 한번 벌려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 대표님 이런 분위기가 사실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조기 대선 판에 이제 들어왔을 경우 상당히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좀 있다고도 봐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의 그 여러 변수들이 네. 가령 결정적인 네거티브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네. 가령 이해창 후보처럼 아들 병역 관련된 무슨 이슈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위 판을 흔드는 세력 단일화 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2022년 대선 때도 선거 막판에 2, 3일 남겨놓고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새벽 3시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0.7% 차이의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 단일화가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네. 또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뭐 깨지긴 했지만 깨진 것이 오히려 또 효과를 발휘해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든 후보의 단일화 혹은 세력 간의 연대 연합은 분명히 변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가령 한덕수라는 분이 이렇게 띄워지면 국민의힘 경선판은 쪼그라들잖아요. 관심이 국민의힘 경선판에 누가 되냐가 아니라 한덕수라는 분이 나왔대라고 하면
국민의힘 경선 흥행이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덕수라는 분이 지금 가령 과거의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은 단순 지지율로만 볼 때 30% 넘게 나왔어요. 지금 네. 거론된 손학규 전 대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탈당했을 때의 35%로 당대 2007년도에 여름에만 해도 최고의 지지율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면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과연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0%대 미만이에요. 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덕수라는 분이 국무총리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된 게 지금 수백 건이 지금 뭐 몇 주일 동안 계속 쏟아 나왔는데도 10% 미만의 지지율이면 저는 이 10% 미만의 후보와 10% 미만의 후보의 단일화 게임이 지금 거론되는 우리 민주당 유력한 후보 이재명 경선 후보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가 과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준의 시너지를 낼 거냐는 것은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과연 잘 진행되겠는가? 잘 진행되겠는가?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왜 제가 네. 부정적으로 보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편. 한대행과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은 박지원 의원은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고 관측을 했고요. 중고등학교 동창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불출마를 예측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김성태 대표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이제 앞에 고건 총리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저 고건 전 총리가 이제 서울시장을 할 때 제가 또 그때 서울시연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당이었어요. 고건 전 총리 그때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정말 그때는 뭐 여야 그러니까 별 구분이 없었어요. 서울시정을 패 나가는데 뭐 민주당 그때 뭐 한나라당 이 구분이 일을 참 잘하셨어요. 구분을 안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시장이 그러니까 여야 간에 시의원들 간에도 싸우는 일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만큼 이제 쉽게 말하면 행정을 보는 그 수장이 어떤 정치적 마인드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때 이제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헌재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만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장안에서는 지금 총리께서 대행께서 출마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정말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한 바로 지금의 한덕수 대행입니다. 네. 되게 역사가 되게 재밌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한덕수 또 국무조정실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진중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관료 인사로서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통이면서도 이렇게 경제통이 타 부처하고는 이렇게 뽀쪽해가지고 각이 많이 쓰거든요. 네. 좀 우월적 지혜 그에 따른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총리 같은 경우는 늘 좋은 평가였어요. 다른 부처에서도.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고은 총리 당시 권한 대행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고 총리께서는 권한 대행으로서는 내가 지금 현재 대선 관리자인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내가 이 시대 사명인데 두 번 다시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딱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한덕수 지금 대행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직 총리 또 권한 대행 입장 분위기 아까 한교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본인이 안 하면은 그냥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뭐 언론 기사거리 나올 필요 없잖아요. 나 안 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실은 여론조사에 내일은 빼달라 이러면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소명과 책임은 정말 거대 입법 권력을 국민들이 작년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에게 부여했는데 이 입법 권력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정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그 심각한 문제점을 총리로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제 뭐 잠깐 앞에도 언급이 됐지만 발끈하더라고요. 이게 그 소위 말해 범 국민의힘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 만일에 이제 이분이 나타나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어떤 단일화 게임을 하고 그 단일화 게임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우려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때는 그럴 경우를 대비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격을 미리 해놓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전술적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이라도 싹을 좀 이렇게 미리 밟아놔야 된다 이런 정도의 포지셔닝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출마한다고 밝힌 거다. 이 노코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 고민 중인 사람들은 노코멘트라고 하지 않거든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 상점에 가지 못한 손편지를 공개한 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떤 활동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오시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다만 명분과 때를 지금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려운 측면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 명분이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본인이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한참 하고 있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탁 뛰쳐나오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민한다는 건 명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삼행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그 부분은 한덕수 숫자의 이제 수치예요. 수치로 이제 민주당이 수치스럽게 막 느끼게끔 엄청난 공격을 이제 퍼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분이 출마를 결심한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태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상 한덕수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997년 그때 우리가 IMF를 맞이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도 기억하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그때 한국노총에서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데 말 경제수석이 뭐 이래가지고 적대적으로 노동운동을 뭐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만일 그런 국면을 갖다면은 그때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상당히 그런 한 면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총리를 해요.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한번 안 가보고 좀 반미 정서가 꽤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바로 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그 역사적 정말 대업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덕수 지금 대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통 경제 관료 또 미국 대미통 그리고 통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미 와 있는데 자신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욕 좀 얻어 먹는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그냥 눈 감고 지켜봐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마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의 깊은 고민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마음일 거다, 이런 마음일 거다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험했던 분들은 과거의 한덕수, 인간 한덕수는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몇 달 전 저희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 기억들 하실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과 막 각 세우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 한덕수 당시 이제 총리죠. 변했다 이런 평가를 좀 했었는데 일단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고 우리 하시는 경제가 거죠.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거 원하시는 거 굉장히 아니시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라는 분은 평생 관료로 살아오면서 행정 실무에 밝은
일종의 참모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발끈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막 쏘니까 저는 글쎄 저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어색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한덕수 총리랑 국민의힘 다르다. 지지층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럴듯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어색한데 저분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분은 사실은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정치 경험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관료의 소통 방식도 사실은 일방통행입니다. 거기 가깝습니다. 결정하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요. 정치인들은 쌍방 소통에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절도 할 줄 있고 또 필요하면 조금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네. 이런 유연성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설사 마음을 결심을 하고 출마한다 했을 때 아까 명분도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이분의 정치력이 과연 후보 단일화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수준 정치력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반기문 선생처럼 이 모멸감을 못 참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지만 평생 덕망을 쌓고 명예를 지키던 분이 공격을 받으면 발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저는 중간에 또 만약에 그만두는 사태가 오면 이건 완전 보수 전체 괴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덕수 참. 권한대행이랑 반기문 총장이랑 비슷한 얘기, 이제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 그분 때문에 나 아주 골병 들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때 이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대통령께서는 파면당했지만은 정권만은 이제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선수로 주자로 뛸 수 있는 마침 그 대상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인데 이분이 또 당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후보보다 월등하게 국민 지지율도 높았어요. 네, 그때 지지율 그래서 대단했죠. 이제 뭐 비공식적인 여러 형태로 접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통령 탄핵당한 그 정당에서 내가 후보로 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새 집을 지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바른정당이에요. 그 바른정당을 쉽게 말하면 만든 초대 사무총장이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지금 대행께서 사실상 이 대선 후보로 서는 과정은 이 정치를 아직 뭐 정치와 늘 총리 두 번 하면서 한 번도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만은 막상 정치를 하는 거하고 정치인을 상대하는 관료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정치적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괜히 이거 어렵게 국민의힘 후보 경선만 그냥 물만 흐려버리고 한덕수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왜 국민의힘 후보 주자들이 유력 주자들이 내노를 하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지지율에서 그냥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한덕수 이 지금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에요. 자,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내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도라에 수치인 분명이라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이 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과 함께 이 수치인 분명 편지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대표가 편지 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우 대표님 편지 띄워주시죠. 네, 한덕수 대행님, 대행님의 마지막 소명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관리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성태 대표님 편지 띄워주시죠. 한덕수 대행님, 정말 국민의힘과 또 보수의 진영에서 지금 현재 상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이 정부를 어떻게 파탄나는지 누구보다 몸소 경험하고 또 지켜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비단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소신과 또 결심 이 부분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매모호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빠른 판단과 결심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인 만큼 그전까지는 출마든 불출마든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